중전, 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 죽어라! 왕비 자리는 내 것이다. 사라져라! 전하, 신첩은 억울하옵니다. 사약을 앞에 둔 여인의 절규가 궁궐을 울립니다. 그녀는 왕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중전의 자리에까지 올랐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지금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죄목이 무엇일까요? 인형의 바늘을 꽂고 뼈가루를 뿌렸다는 저주. 그런데 말입니다. 조선 궁궐에서 저주는 낯선 일이 아니었습니다. 성종의 왕비도 했고 인조의 후궁도 중종의 후궁도 저주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목숨을 부지했습니다. 쫓겨나거나 용서받았습니다. 왜 장희빈만 달랐을까요? 세자를 낳은 어머니인데도요. 3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저주가 문제였을까요? 혹시 그 뒤에 우리가 모르는 진실이 숨어 있는 건 아닐까요? 단순한 여인의 질투가 아닌 권력과 이권을 둘러싼 피비린내 나는 싸움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옵소서. 그럼 이야기 올리겠나이다. 숙종 27년 1701년 봄입니다. 인현왕후가 세상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궁궐은 슬픔에 잠겨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취선당 서쪽 신당에서 기이한 물건들이 발견됩니다. 무엇이 나왔을까요? 작은 인형 하나, 명두라 부르는 동자 신의 옷, 검은 상자 속 뼈가루, 활과 화살까지. 이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인들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저주입니다. 누군가를 죽이려는 주술의 도구들이었습니다. 인형은 누구를 상징했을까요? 돼지 피와 달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바늘 자국도 여러 개 보였습니다. 이것을 시궁창에 묻으면 그 사람이 썩어 죽는다고 믿었습니다. 목을 자르는 신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동자신을 섬기는 의식에는 옷이 필수였습니다. 새 옷을 받은 신은 소원을 들어준다고 믿었습니다. 죽음의 저주까지도요. 무당이 옷을 지어 바치면 신이 주인의 명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검은 상자는 죽음을 뜻합니다. 그 안에는 뼈가루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람 뼈일 수도 쥐뼈나 달뼈일 수도 있습니다. 쥐는 방위로 현무, 닭은 백호를 상징합니다. 둘은 상극입니다. 서로 싸우다 한쪽이 쓰러집니다. 그렇게 저주 대상이 죽기를 바란 것입니다. 조사가 이어지면서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납니다. 당이라는 물건도 나왔습니다. 이것은 사람을 상징합니다. 누구를 뜻했을까요? 인현왕후를 모시던 상궁 전씨였습니다. 장희빈은 전상궁을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검은 궤 위에 당위를 올려놓았습니다. 검은 죽음 속으로 들어가라는 저주였습니다. 이 모든 증거가 누구를 가리키고 있었을까요? 취선당은 장희빈의 처소였습니다. 신당은 그녀에 거쳐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숙종은 보고를 받고 경악합니다. 한때 왕비였던 여인이 세자의 어머니가 이런 짓을 했다는 것입니까? 조정이 발칵 뒤집힙니다. 대신들이 긴급히 모입니다. 저주살인은 대명률에 따르면 차명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모반죄와 같은 무게입니다. 그런데 묘한 점이 있습니다. 인현왕후가 죽은 직후에야 이 증거들이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하필 지금일까요? 왕후가 살아있을 때는 왜 아무도 몰랐을까요? 궁궐 안 사람들은 수군거립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판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돕니다. 하지만 입 밖으로 내지는 못합니다. 장희빈은 부인합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백합니다.
그녀의 처소 옆 신당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여인의 질투로 끝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조선 정치판 전체를 뒤흔들 폭풍의 시작이었습니다. 과연 장희빈은 정말로 저주를 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계략에 걸려든 것일까요? 저주를 했다면 죽어야 할까요? 조선시대 법률은 명확했습니다. 누군가를 저주하는 행위는 살인, 음모로 간주되었습니다. 지금 시대 사람들에게는 이상하게 들립니다. 인형에 바늘을 꽂는다고 사람이 죽나요? 하지만 당시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저주의 효험을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법도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대명률을 펼쳐봅니다. 저주로 사람을 죽이려 한 자는 차명에 처한다. 실제로 적용된 사례가 있었을까요? 조선 왕조실록을 뒤져봅니다. 실록을 뒤지면 실제 사례가 나옵니다. 김견, 그는 중화군에 살던 평범한 백성이었습니다. 저주를 행한 죄로 동료 셋과 함께 목이 잘렸습니다. 태조 7년의 일입니다. 세종 7년에도 비슷한 기록이 보입니다. 옥에 갇혀있던 저주살인범들을 차명에 처했다는 내용입니다. 법은 분명했습니다. 저주는 곧 죽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장희빈도 당연히 죽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법대로라면 그래야 맞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궁궐 안에서 저주를 한 여인이 장희빈 뿐이었을까요? 성종의 왕비 윤 씨를 떠올려 봅니다. 그녀는 왕비가 된 지 얼마 안 돼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어느 날 성종이 그녀의 방에서 작은 상자를 발견합니다. 왕비는 황급히 말립니다. 하지만 상자는 이미 열렸습니다. 안에 무엇이 들어 있었을까요? 비상이었습니다. 맹독입니다.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독약입니다.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왕비의 방을 뒤지자 더 놀라운 것들이 나왔습니다. 저주하는 방법이 적힌 책, 그리고 인형까지. 조정 대신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왕비를 폐위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성종은 거부합니다. 왜일까요? 세자 때문이었습니다. 훗날 연산군이 되는 아들을 낳은 어머니였기 때문입니다. 윤 씨는 왕비에서 빈으로 강등됩니다. 하지만 목숨은 건집니다. 몇 년 뒤 다른 일로 사약을 받기는 하지만 저주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인조의 후궁 조기인은 어땠을까요? 효종이 왕위에 오르자 그녀는 불안해집니다. 중전이 자신을 미워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무당을 불렀습니다. 무당은 오래된 무덤을 파헤쳤습니다. 썩은 관 조각을 구했습니다. 사람의 해골도 가루로 만들었습니다. 이것들로 중전을 저주했습니다. 일이 탈로 났습니다. 조정에서는 귀인 자코를 빼앗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효종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다른 영모 사건에 연루되어 죽기는 했지만 저주만으로는 죽지 않았습니다. 중종의 후궁 경빈 박씨도 있습니다. 그녀는 명종이 될 세자와 그 어머니 문정왕후를 저주했습니다. 불에 그을린 쥐를 궁궐 곳곳에 묻었습니다. 동궁과 대비를 상징하는 인형을 칼로 찌르는 흉내를 냈습니다. 조정이 9번이나 사약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중종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폐서인으로 쫓아내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보이시나요? 같은 저주였는데도 결과가 다릅니다. 어떤 이는 살고 어떤 이는 죽었습니다. 차이가 무엇이었을까요? 실록을 더 뒤져봅니다. 중종 17년 기록에 실마리가 있습니다. 남편을 저주한 여인의 재판 기록입니다. 판결문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투기에서 비롯된 점을 참작한다. 투기. 질투입니다. 여자의 질투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용서받을 수 있었습니다. 패비윤 씨가 처음 용서받을 때도 비슷한 말이 나옵니다. 투기는 부인내의 상정이다. 그렇다면 장희빈의 저주도 투기 아니었을까요? 왜 그녀만 용서받지 못했을까요? 그 차이는 바로 정치였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숨어 있는 게 분명합니다. 1681년 경신환국 직후입니다. 궁궐에 두 여인이 들어옵니다. 한 사람은 민유중의 딸 민씨, 훗날 인현왕후가 될 여인입니다. 또 한 사람은 역관 집안 출신 장옥정입니다. 민씨는 누구였을까요? 여흥민 씨 가문의 딸입니다. 조선 최고 명문가입니다. 그녀의 아버지 민유중은 당시 서인 세력의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정식 간택 절차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서인이 집권하자마자 곧바로 왕비로 책봉되었습니다. 배경이 그만큼 강력했기 때문입니다. 장옥정은 어떤 집안이었을까요? 양반이 아니었습니다. 중인이라 불리는 계층 출신입니다. 중인이란 무엇일까요? 글자 그대로 가운데 사람입니다. 양반과 평민 사이에 낀 계층입니다. 주로 청계천 부근에 모여 살았습니다. 역관, 의관, 음양관 같은 기술직 관리들이었습니다. 역관 집안으로 이름 높았던 인동장 씨. 대대로 이어온 통역 기술은 가문의 자랑이었습니다. 20명이 넘는 역관이 이 집안에서 나왔습니다. 장옥정의 아버지도 그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린 장옥정은 오촌 아저씨 장현의 집에서 자랐습니다. 장현은 특별한 인물이었습니다.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이 청나라에 끌려갈 때 함께 갔던 사람입니다. 6년 동안 두 왕자를 모셨습니다. 돌아와서는 40년 넘게 효종을 도왔습니다. 무역권을 쥐고 군수 물자를 조달했습니다. 그런데 장현에게는 또 다른 면이 있었습니다. 남인 정권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밤낮으로 남인 대신들과 만나 정사를 의논했습니다. 밀무역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1680년 경신환국이 터집니다. 남인이 몰락하고 서인이 집권합니다. 장현은 곧바로 유배를 갑니다. 남인과 가까웠다는 이유였습니다. 부유한 환경에서 자라던 장옥정의 삶이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기회가 찾아옵니다. 궁녀로 들어간 것입니다. 숙종의 눈에 띄었습니다. 총애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숙종의 어머니 명성왕후가 반대하고 나선 것입니다. 왜 대비는 장옥정을 싫어했을까요? 남인 집안 출신이었기 때문입니다. 대비는 서인을 지지했습니다. 결국 장옥정은 궁에서 쫓겨났습니다. 1683년 대비가 세상을 떠납니다. 장옥정은 다시 궁으로 돌아옵니다. 숙빈으로 승격됩니다. 이듬해에는 수건이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숙종의 첫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왕자 윤, 훗날 경종이 될 아이입니다. 1689년 1월 장옥정은 희빈에 봉해집니다. 같은 해 정치판에 지진이 납니다. 기사환국입니다. 서인이 물러나고 남인이 집권합니다. 5월 인현왕후가 폐위됩니다. 장희빈이 왕비 자리에 오릅니다. 보이시나요? 남인이 집권하자 장씨가 왕비가 되었습니다. 우연일까요? 5년 뒤 1694년 다시 환국이 일어납니다.
갑술환국입니다. 서인이 재집권합니다. 인현왕후가 복이 됩니다. 장옥정은 다시 희빈으로 강등됩니다. 패턴이 보입니다. 서인이 집권하면 민씨가 올라갑니다. 남인이 집권하면 장씨가 올라갑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두 여인은 각각 정치 세력의 상징이었습니다. 인현왕후는 서인의 얼굴이었고 장희빈은 남인의 구심점이었습니다. 궁궐 안여인들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조선 조정을 양분한 거대한 권력 투쟁이었습니다. 그 한가운데 두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1701년 인현왕후가 병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같은 해 장희빈이 사약을 받습니다. 왜 하필 같은 해였을까요? 이것도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누군가 의도한 수순이었을까요? 서울 청계천 북은 한 역관의 집 대문이 열립니다. 오늘 청나라 사신 행렬이 떠나는 날입니다. 역관도 함께 떠납니다. 말 한 필이 보입니다. 그 위에 큰 짐이 실려 있습니다. 팔포 인삼입니다. 인삼 8꾸러미입니다. 청나라에서 비단을 사올 미천입니다. 역관들은 사무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인삼 80근, 은 2000냥 한도 내에서는 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말 옆을 보니 하인들도 짐을 싣고 있습니다. 그들의 짐도 인삼으로 가득합니다. 밀무역입니다. 하지만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돈이 눈앞에 굴러다니는데 어떻게 참겠습니까? 몇 달 뒤 역관이 돌아옵니다. 짐 속에 비단이 가득합니다. 일본 상인들은 기꺼이 비싼 값을 냈습니다. 사올 때의 3배의 가격이었습니다. 한 번 다녀오면 막대한 이익이 남았습니다. 계산을 해봅니다. 인삼으로 은 2000냥을 벌어들입니다. 그것으로 비단 100피를 삽니다. 일본에 팔면 3배가 됩니다. 총 은 3000냥이 넘게 남습니다. 은 한 냥이 쌀 한 가마 값입니다. 지금 돈으로 17만 원쯤 됩니다. 은 3000냥 이상이면 5억 원이 훌쩍 넘습니다. 한 번 다녀오면 수억 원을 버는 장사였습니다. 이렇게 번 돈을 어디에 썼을까요? 재투자했습니다. 고리대금업을 했습니다. 광산 개발에도 뛰어들었습니다. 당시 한양에는 이런 말이 돌았습니다. 역관 10집의 돈이 나라 전체 재산과 맞먹는다.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그만큼 부유했습니다. 역관만이 아니었습니다. 의관, 음양관, 아전들도 장사로 돈을 벌었습니다. 양반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농민들도 심지어 노비들까지 장사에 뛰어들었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땅을 넓히는 것만이 재산을 늘리는 방법이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장사가 돈이 되었습니다. 정치 세력들도 이 변화를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생각은 정반대였습니다. 서인은 주장합니다. 농민들이 농촌을 떠나고 있다고, 시전이 성문 밖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남인은 반박합니다. 상업 발달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억지로 막을 수 없다고 합니다. 서인은 다시 경고합니다. 물가가 오르는 이유가 상인들의 탐욕 때문이라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남인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상인들의 요구를 묵살하면 혼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맞섭니다. 팽팽한 대립입니다. 서인은 전통을 지키려 했습니다. 남인은 변화를 받아들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종로 어물전 상인들이 모여 있습니다. 화가 잔뜩 나 있습니다. 동해에서 올라온 부어를 서소문 상인들이 독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규정대로라면 똑같이 나눠받아야 하는데 말입니다. 손님들이 다 그냥 가버립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삽니다. 부어 유통권을 둘러싼 싸움입니다. 내어물전과 외어물전의 분쟁입니다. 서소문 밖 외어물전 주인을 찾아갑니다. 노비 출신 김씨라는 자입니다. 난전 상인이 동부어 상인을 데려옵니다.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공공연한 규정 위반입니다. 무엇을 믿고 저러는 걸까요? 그의 배후를 찾아갑니다. 놀랍게도 집주인은 민유중 대감입니다. 인현왕후의 아버지이자 호조판서입니다. 서소문 외어물전의 실질적 주인은 서인이었습니다. 종로 내어물전은 남인의 것이었습니다. 1679년 남인 집권기 서소문 어물전이 문을 닫았습니다. 1680년 경신왕국으로 서인이 집권하자 다시 열렸습니다. 상권이 정치와 직결되었습니다. 누가 집권하느냐에 따라 이권이 갈렸습니다. 오늘도 한양거리에서 패싸움이 벌어집니다. 부어를 둘러싼 충돌입니다. 평시서가 중재하지만 소용없습니다. 권력과 돈이 하나가 된 시대였습니다. 1680년 경신환국의 시작입니다. 발단은 삼복의 변이었습니다. 남인의 영수 허적, 그의 서자 허견이 있었습니다. 복창군, 복선군, 복평군 삼형제도 관련되었습니다. 이들이 무엇을 했을까요? 왕의 명령도 없이 군대를 마음대로 움직였습니다. 영모입니다. 반역의 김이었습니다. 숙종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허적이 죽었습니다. 윤휴가 죽었습니다. 유효원이 죽었습니다. 남인 중진들이 대거 숙청되거나 유배되었습니다. 그 자리를 누가 채웠을까요? 서인이었습니다. 남구만, 민정중, 민유중이 조정을 장악했습니다. 서인들은 자신들의 입지를 더욱 굳건히 하려 했습니다. 어떻게요? 민유중의 딸을 숙종의 왕비로 들였습니다. 인현왕후 민씨가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9년이 흐릅니다. 1689년입니다. 장희빈이 왕자를 낳습니다. 훗날 경종이 될 아이입니다. 숙종에게는 첫 아들입니다. 기쁨이 컸습니다. 숙종이 결심합니다. 원자로 책봉하겠다는 것입니다. 장씨도 희빈으로 올리겠다고 합니다. 서인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반대합니다. 왜일까요? 인현왕후가 아직 젊다는 이유를 댑니다. 왕후에게서도 아들이 나올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달랐습니다. 경종을 원자로 세우면 남인이 재집권할 빌미를 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들의 자리가 위태롭습니다. 경신환국 때처럼 보복당할 수도 있습니다. 송시열이 상소를 올립니다. 원자 책봉을 반대하는 내용입니다. 숙종이 격노합니다. 송시열을 유배 보냅니다. 서인들이 다시 반발합니다. 송시열을 두둔합니다. 숙종의 분노가 폭발합니다. 송시열에게 사약이 내려집니다. 김수항도 죽습니다. 김만중도 유배됩니다. 조선 최고의 학자였던 송시열. 서인의 거두였던 그가 죽은 것입니다. 서인이 무너지고 남인이 올라옵니다. 권대운, 목내선이 조정에 진출합니다. 기사환국입니다. 9년 만에 판이 뒤집혔습니다. 남인들은 서인의 상징을 제거하려 합니다. 인현왕후를 공격합니다.
결국 왕후는 폐위됩니다. 서인 집권기를 버텨온 장희빈이 왕비 자리에 오릅니다. 5년이 또 흐릅니다. 1694년입니다. 서인들이 반격을 준비합니다. 숙빈 최 씨를 끌어들입니다. 상인과 역관, 중인 계층에서 자금을 모읍니다. 2년 왕후 복위 운동을 펼칩니다. 숙빈 최 씨의 노력이 통합니다. 숙종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2년 왕후를 다시 받아들이려 합니다. 남인이 격렬히 반대합니다. 하지만 숙종은 이미 결심했습니다. 갑술환국입니다. 서인이 재집권합니다. 2년 왕후가 복위됩니다. 장희빈은 다시 희빈으로 강등됩니다. 남인이 또다시 무너집니다. 1년이 지납니다. 서인은 정권을 완전히 장악합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하나입니다. 남인의 구심점, 장희빈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1701년 2년 왕후가 병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곧바로 장희빈의 저주 사건이 터집니다. 우연일까요? 타이밍이 너무나 절묘합니다. 숙빈 최 씨의 고변으로 사건이 시작됩니다. 장희빈이 궁녀, 무녀와 함께 2년 왕후를 저주했다는 것입니다. 증거가 나옵니다. 취선당 신당에서 발견된 인형과 저주 도구들입니다. 서인 대신들이 목소리를 높입니다. 장희빈은 설령 저주를 하지 않았더라도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남인의 상징이었으니까요. 남인이 재집권할 경우 구심점이 될 인물이었으니까요. 환국이라는 피의 회오리 속에서 장희빈은 이미 죽음이 예정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서인들이 아무리 장희빈을 죽이자고 주장해도 최종 결정권자는 숙종입니다. 숙종이 거부하면 그만 아니었을까요? 물론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서인들의 압박이 거셌을 테니까요. 중전을 저주한 일도 중대한 범죄였으니까요. 하지만 숙종에게 의지가 있었다면 다른 선택도 가능했습니다. 폐서인으로 궁 밖으로 내쫓는 정도로 마무리할 수도 있었습니다. 더구나 장희빈은 세자의 어머니였습니다. 왕실의 체면을 생각해서라도 목숨만은 살려줄 수 있었습니다. 성종은 윤 씨를 용서했습니다. 효종은 조기인에게 사약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중종도 경빈 박 씨를 살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숙종은 달랐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스스로 장희빈에게 사약을 내렸습니다. 왜였을까요? 그 답은 환국을 주도한 숙종의 진짜 의도에 있습니다. 1689년 원자 책봉 문제로 조정이 시끄러웠습니다. 서인들의 반대가 거셌습니다. 송시열의 상소가 올라옵니다. 원자 책봉 반대 상소입니다. 숙종이 무엇이라 했을까요? 이것은 왕이 결정할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자꾸 반대하니 이것이 왕을 능멸하는 처사라고 말입니다. 급기야 송시열에게 사약이 내려집니다.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송시열은 조선 최고의 원로학자였습니다. 극진한 예우를 받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사약을 내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신권이 왕권을 넘보는 상황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였습니다. 환국은 표면적으로 당파 싸움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환국을 결정한 것은 왕이었습니다. 숙종이었습니다. 왕권이 약했다면 환국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역으로 말하면 숙종은 환국을 통해 왕권을 강화했습니다. 14살에 즉위한 어린 왕이었습니다. 신권이 강한 상태였습니다. 세자 시절 예속 논쟁을 지켜봤습니다.
신하들이 왕실 예법까지 좌우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즉위하면서 결심했습니다. 왕권을 강화해야 한다고요. 그 방법이 환국이었습니다. 숙종이 대신들에게 말합니다. 당파 싸움이 그치지 않는다고. 앞으로는 왕이 고립되지 않고 신하들이 정권을 주무르지 못하게 하겠다고 선언합니다. 명확한 의지입니다. 왕권 강화의 결심입니다. 기사환국으로 서인을 제거했습니다. 인현왕후를 폐위했습니다. 서인의 구심점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장희빈을 왕비로 삼은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경제력을 가진 역관 계층을 끌어들였습니다. 청나라와 긴밀한 관계를 맺은 세력을 활용했습니다. 서인을 견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1701년 인현왕후가 죽습니다. 서인의 상징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남인의 상징 장희빈뿐입니다. 마침 저주 사건이 터집니다. 숙종에게 이것은 기회였습니다. 왕권을 더욱 강화하고 탕평으로 나아갈 계기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숙종은 오랫동안 고심합니다. 그리고 결정을 내립니다. 사약이 내려집니다. 대신들에게 말합니다. 금일의 조치는 국가를 위한 것이고 세자를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명확합니다. 한때 왕비였고 세자의 어머니라 해도 왕권 강화의 걸림돌이 되면 제거하겠다는 것입니다. 신하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보낸 것입니다. 조선은 신하들의 나라가 아닙니다. 왕의 나라입니다. 탕평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당파를 초월한 공정한 정치를 뜻합니다. 이 개념이 처음 나온 것은 숙종 9년 1683년입니다. 박세채라는 신하가 제기했습니다. 무엇을 말하려 했을까요? 극단적인 당파 대립을 극복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서인도 남인도 아닌 조선을 위한 정치를 하자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탕평은 쉽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왕에게 힘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당파를 초월해 나라를 이끌 수 있는 강력한 왕권이 필요했습니다. 숙종은 즉위할 때부터 관심을 가졌습니다. 왕권을 강화하고 탕평을 실현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신권이 강했습니다. 당파 싸움이 격렬했습니다. 경제 이권까지 얽혀 있었습니다. 직접 탕평을 시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택했습니다. 환국이었습니다. 한쪽이 너무 강해지면 다른 쪽을 끌어올렸습니다. 균형을 맞췄습니다. 그 과정에서 왕권이 강화되었습니다. 경신환국으로 남인을 무너뜨리고 서인을 세웠습니다. 기사환국으로 서인을 꺾고 남인을 올렸습니다. 갑술환국으로 다시 서인을 끌어올렸습니다. 칼춤을 추듯 위태로운 줄타기였습니다. 하지만 효과가 있었습니다. 어느 한쪽도 절대 권력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왕만이 유일한 중심이 되었습니다. 1701년 인현왕후가 죽고 장희빈이 사약을 받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서인의 상징과 남인의 상징이 모두 사라진 것입니다. 이제 당파의 구심점이 없습니다. 신하들은 왕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숙종은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이 사람을 살려둔다면 후일 당파를 심어 국가의 근심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섬뜩한 계산입니다. 냉혹한 정치입니다. 장희빈의 죽음은 왕권 강화 과정의 마지막 퍼즐이었습니다. 이후 숙종은 18년을 더 재위합니다. 그 기간 동안 강화된 왕권을 바탕으로 탕평의 기반을 닦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은 것이 누구일까요? 영조입니다. 영조는 할아버지 숙종이 닦은 기반 위에서 본격적인 탕평책을 펼칩니다. 당파를 초월한 인재 등용을 시연합니다. 장희빈의 죽음이 없었다면 가능했을까요? 아마 어려웠을 것입니다. 한 여인의 희생 위에 조선 후기 왕권이 서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장희빈을 단순히 질투의 화신으로만 볼 수 없습니다. 그녀는 시대의 희생양이었습니다. 당파 싸움의 소용돌이, 경제 이권의 다툼, 왕권과 신권의 대립. 그 모든 것이 얽힌 복잡한 정치 구도 속에서 한 여인이 제물이 되었습니다. 권력은 냉혹합니다. 사랑도, 모성도, 인간의 정도 권력 앞에서는 무력합니다. 숙종은 장희빈을 사랑했습니다. 아들도 낳았습니다. 왕비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권력을 위해 그녀를 버렸습니다. 사약을 내렸습니다. 이것이 역사의 진실입니다. 차가운 권력의 논리입니다. 장희빈은 왕의 사랑을 받았지만 왕의 야망 앞에서 사라졌습니다. 인현왕후는 명문가의 딸이었지만 정치의 소용돌이 속에서 버림받았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두 여인 모두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역사의 수레바퀴에 짓밟혔습니다. 과연 누가 승자였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권력만이 살아남았습니다. 1701년 그날 취선당에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사약을 앞에 두고 그녀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신을 그토록 사랑했던 왕을 원망했을까요? 아들 경종의 앞날을 걱정했을까요? 역사는 그녀의 마지막 말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저주한 악녀로만 기억될 뿐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본 진실은 달랐습니다. 장희빈은 저주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투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시대의 희생양이었습니다. 권력 투쟁의 제물이었습니다. 왕권 강화를 위한 마지막 퍼즐이었습니다. 같은 저주를 해도 어떤 여인은 살았습니다. 폐서인으로 쫓겨나거나 용서받았습니다. 차이가 무엇이었을까요? 정치적 배경이었습니다. 그 여인 뒤에 어떤 세력이 있느냐가 생사를 갈랐습니다. 인현왕후는 서인이라는 든든한 배경이 있었습니다. 폐위되어도 다시 복이 될 수 있었습니다. 장희빈은 남인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남인이 무너지자 그녀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숙종의 야망이었습니다. 약한 왕권을 강화하고 싶었습니다. 신하들의 당파 싸움을 넘어서고 싶었습니다. 탕평의 기반을 닦고 싶었습니다. 그러려면 희생이 필요했습니다. 서인과 남인 모두의 상징을 제거해야 했습니다. 인현왕후는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희빈은 사약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두 여인이 사라지자 조정의 권력 구도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왕만이 절대적 중심이 되었습니다. 숙종 이후 18년 동안 탕평의 기반이 다져집니다. 영조가 그것을 완성합니다. 조선 후기 왕권이 강화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장희빈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입니다. 권력을 잡은 자들의 서사입니다. 장희빈은 패자였습니다. 그래서 악녀로 기록되었습니다. 질투의 화신으로 그려졌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더 복잡했습니다. 더 냉혹했습니다. 한 여인이 권력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죽음 위에 새로운 정치 질서가 세워졌습니다. 우리는 이 역사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권력은 사랑보다 강합니다.
정치는 인간의 정보다 냉혹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깨달아야 합니다. 역사는 승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패자에게도 그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희생된 자들에게도 진실이 있습니다. 장희빈의 이야기는 한 여인의 비극이 아닙니다. 권력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보여주는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자식의 어머니도, 한때 왕비였던 사람도 권력 앞에서는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가요? 권력의 본질은 변했을까요? 형태는 달라졌을지 모르지만 권력의 냉혹함은 여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배웁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300년 전 한 여인의 죽음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권력을 경계하십시오. 그리고 역사의 이면을 보십시오. 승자의 기록만이 진실은 아닙니다. 장희빈, 그녀는 단순한 악녀가 아니었습니다. 시대의 희생양이었고 권력 투쟁의 제물이었으며 왕권 강화를 위해 사라져야 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이것이 역사가 우리에게 남긴 진짜 교훈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누어 주시옵소서.